존경받아 마땅할 어머니의 삶. 1960년대 20에 나 마이너스 한 여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1960년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파랗던 날이었죠. 아버지가 공장에서 퇴근하시는 길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마중 나가셨어요. 그날따라 왜 그러셨는지.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이에요.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오신다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두부도 사오신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트럭이었어요. 제동이 고장난 트럭이 언덕을 내려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부모님을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도록 뛰어갔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사였고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흰 천으로 덮인 두 분을 보면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싶었죠. 저를 혼자 두고 어떻게 가실 수가 있나요? 20살짜리 딸을 혼자 남겨두고. 장례식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동네 어른들이 도와주셨는데 전부 흐릿하게만 기억납니다. 그저 하얗고 차가운 것들만 기억나요. 백지 같은 상복, 차디창관, 하얀 국화꽃.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남았습니다. 장례 비용도 있었고 아버지가 공장에서 빌려 쓰신 돈도 있었어요. 작은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고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작은 보따리 하나와 몇 푼 안 되는 돈뿐이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전쟁 때 고향을 잃으셨고 어머니도 연고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이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대문 근처 여관에서 잤습니다. 싸구려 여관이었죠. 방바닥은 차갑고 이불은 누런 냄새가 났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 수도 없어서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울음도 사치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여관비를 내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고 어딘가 잘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지만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식당, 세탁소, 공장. 어디든 찾아가서 일을 구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손에 쥔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관비를 아끼려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제일 싼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대문 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절 붙잡았어요.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가씨 일 안 할래?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안 좋은 일인가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진짜 옷가게 점원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손님을 받는 일이었죠. 경험 없어도 돼. 젊고 성실해 보이면 돼. 어때 할래?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날부터 저는 그 옷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사장님,
그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죠. 가게 뒤편에 작은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좁고 낮은 다락방이었지만 저에겐 집이었습니다. 밥도 챙겨주셨어요. 가게 일이 끝나면 같이 저녁을 드시곤 했는데 항상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죠.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니? 하시면서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을 응대하는 법, 옷을 개는 법, 재고를 정리하는 법. 하나하나 배워갔죠. 사장님은 제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껴 썼어요. 밥과 옷과 비누가.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다 모았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벌초하러 가는 비용도 아껴야 했고 혹시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병원비도 모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도 없었고 놀러 갈 곳도 없었어요. 다른 처녀들은 일요일이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곤 했는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외로웠나요? 글쎄요. 외로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가게 문 열고 손님 받고 밥 먹고 다시 손님 받고 문 닫고 잠들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다락방에 누워 있으면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 아버지의 우렁찬 웃음소리. 그런 게 그리웠죠. 그럴 때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일어나서 웃으며 손님을 맞아야 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1962년이 되었어요. 22이 된 저는 이제 가게 일에 익숙해졌고 사장님의 신뢰도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사장님이 볼일을 보러 나가실 때 혼자 가게를 지키기도 했어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4월의 어느 날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죠.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좀 낡긴 했어도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 남자는 수줍게 웃으며 여동생 생일 선물로 옷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여동생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생을 위해 선물을 사러 온 오빠.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분이 몇 살이세요? 제가 물었죠. 17이요. 고등학생인데 이번에 성적이 올라서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여러 옷을 보여주었어요. 가격도 설명해주고 어떤 게 고등학생에게 어울릴지도 조언해 주었죠. 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결국 예쁜 원피스 하나를 골랐어요. 감사합니다. 동생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를 위한 옷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이번에는 자기 셔츠를 산다고 했죠. 저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는 날이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그는 시청 근처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대학을 나왔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다고 했죠.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그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왠지 저와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비슷하진 않았어요. 그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책임감, 삶의 무게. 그런 게 느껴졌어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게에 들렀습니다. 항상 뭔가를 사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하지만 저도 알았어요. 그가 저를 보러 온다는 걸. 그리고 저도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잠그려는데 그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저기.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근처에 괜찮은 국밥집이 있는데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와 단둘이 밥을 먹는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제가 더듬거리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평소에 혼자 일하시는 거 보면서 힘드실 것 같아서요.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럼 잠깐만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올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시며 가렴. 젊은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와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밥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뜨거운 국밥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서준호. 그는 저에게 물었어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텐데. 하지만 준호 씨는 기다려 주었어요. 재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4년 전의 사고로.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정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따뜻한 목소리였죠. 그래서 혼자 사세요? 친척은요?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일하고 있어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그동안 혼자 잘 버텨왔는데 누군가 따뜻하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무너질 것 같았죠. 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식탁 위로 뻗어온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힘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날 밤 다락방에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준호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한 손.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 문을 닫은 후에 만나서 밥을 먹거나 산책을 했어요.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진실했죠. 저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남산을 걸으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행복해져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제가 말했죠. 제게는 당신이 있잖아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부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날이 1962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예요. 우리는 1년간 사귀었어요. 준호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저를 만나러 왔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 아이는 몇 명을 낳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벅찼어요. 저도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1963년 가을 준호 씨가 청혼을 했어요. 남산타워 아래에서 작은 반지를 내밀며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했죠.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울면서 좋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했어요. 준호 씨 집안도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었고 저는 더더욱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식장 비용을 보태주시고 신부 옷도 예쁜 걸로 골라주셨죠. 우리 딸 같은 애가 시집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날도 기억나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준호 씨 옆에 서니 꿈만 같았죠.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준호 씨 가족들과 친구들, 사장님과 가게 단골 손님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쪽에서는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방 한 칸, 부엌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궁정 같았어요. 제 집이 생겼다는 게,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했으니까요. 준호 씨와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준호 씨는 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계속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둘이 벌어서 모으니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적금도 들었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는 목표도 생겼죠.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제 뱃속에 아기가 찾아왔어요. 처음 알았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가 된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다고요? 준호 씨는 너무 기뻐했어요.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었죠. 고마워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뱃속에는 아기가 있구나. 임신 기간은 힘들었어요. 입덧도 심했고 몸도 무거웠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기를 느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1965년 봄 아들을 낳았어요. 작고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이 아이는 절대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아들의 이름은 준호 씨와 함께 지었어요. 민준이라고 지었죠. 준호 씨의 준자를 넣어서요.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새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잔 날도 많았고 아플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이가 웃을 때, 제 손을 잡을 때, 엄마하고 부를 때,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도 좋은 아빠였어요. 퇴근하면 항상 아이를 안아주고 주말이면 같이 놀아주었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는 항상 웃었어요. 2년 후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1967년 가을에 태어난 예쁜 딸, 이름은 민서라고 지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죠.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았어요.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느라 지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렸고 저녁에 집에 오면 엄마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준호 씨와 저는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조금씩 모은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갔죠. 방이 2개 있는 집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민서도 곧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 교육에 정성을 쏟았어요. 제가 배우지 못한 만큼 아이들만큼은 꼭 공부시키고 싶었거든요. 준호 씨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옷가게 일도 계속했고 틈틈이 바느질 일도 받아서 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는 날이면 그 작은 상장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1970년대가 되었어요.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준호 씨의 회사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조금씩 올랐고 우리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장만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이사 가던 날 저는 빈집 한가운데 서서 울었어요. 20대 초반 혼자 남겨졌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할 거라고는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민준이는 반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고 민서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상을 받아왔죠.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아이들의 운동회에 가서 응원하던 날, 가족 여행으로 처음 바다에 갔던 날, 새해에 작은 케이크를 사서 함께 먹던 날. 평범한 순간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그럼 엄마는 외로웠겠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외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안 외로워. 민준이랑 민서 그리고 아빠가 있잖아. 민준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70년대가 지나고 1980년대가 왔어요.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었고 저와 준호 씨는 40대가 되었죠. 민준이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죠.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와 준호 씨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민서도 예쁘게 자라주었어요.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고등학교에 진학했죠.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고 선생님들이 칭찬하셨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견뎌낸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힘들었던 20대 혼자 울며 버텼던 그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지금 제 나이가 75입니다. 준호 씨는 79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잘 자랐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민서는 화가가 되었어요. 자기 전시회도 열고 작품도 팔고 있어요.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두 아들이, 민서에게는 딸 하나가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부를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끔 손주들을 안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 20살의 제가 떠오르죠. 혼자 남겨져서 무서워 떨던 그 어린 소녀. 만약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볼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믿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고는요. 요즘 가끔 준호 씨와 산책을 나가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죠. 예전처럼 빠르게는 못 걷지만 그래도 좋아요. 함께 있으니까요. 지난 55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행복이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어요. 혼자 남겨졌던 20살의 저는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분명히 빛이 올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삶은 계속되었고 행복은 찾아왔어요. 버티세요. 하루하루 버티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고개를 들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따뜻한 손이 닿을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 행복합니다. 준호 씨와 함께 아침 햇살을 보고 아이들의 전화를 받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20살의 저는 상상도 못했을 기적이죠. 인생은 참 묘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 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제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당신의 아침도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도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 계속되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지만 사실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18년 제가 76이 되던 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창밖으로 목련이 피어나는 게 보였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신문을 보시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계란 프라이에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준호 씨가 물으셨어요. 네, 정기 검진이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야지. 나도 약 타러 가야 하니까. 우리는 노부부답게 천천히 준비를 했어요. 준호 씨는 당뇨와 혈압약을 드셨고 저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손에서 걱정이 느껴졌죠.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입니다. 초기이긴 한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놀라거나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76해를 살면서 저는 많은 걸 겪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절망을 경험했고 그러나 또 행복도 누렸죠. 이제 또 다른 시험이 온 거예요.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초기라서 예후는 좋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준호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준호 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이들에게 알렸을 때 민준이와 민서가 당장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고 하셨어. 수술만 잘 받으면 돼. 제가 모든 걸 알아볼게요.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선생님.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 병원이면 충분해. 선생님도 좋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호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섭지 않아요? 준호 씨가 물으셨죠. 무섭죠.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당신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준호 씨가 울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이겨내야죠.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수술은 6시간 걸렸대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준호 씨와 아이들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민준이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민서는 의자에 앉아 기도를 했대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대요. 회복 기간은 힘들었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몸이 너무 아팠고 약 부작용으로 구토도 심했죠. 하지만 가족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준호 씨는 매일 병원에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고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했어요. 손주들도 왔어요. 민준이의 큰아들 지훈이가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라고 쓴 편지를 가져왔죠. 삐뚤빠뚤한 글씨였지만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약이었어요. 할머니가 낫게. 할머니랑 또 놀고 싶어. 지훈이가 말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나는 나사야 해. 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석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 풍선과 꽃이 가득했어요. 환영합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소리쳤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민준이네 가족, 민선의 가족, 그리고 준호 씨. 모두가 웃으며 저를 맞아 주었어요. 엄마, 집밥 먹고 싶으셨죠? 제가 준비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병원 음식만 먹다가 집밥을 먹으니 눈물이 났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저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회복은 더뎠어요. 쉽게 피곤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산책을 하고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준호 씨가 항상 옆에 계셨어요. 산책할 때도, 병원 갈 때도, 그저 집에 있을 때도 떠나지 않으셨죠. 당신이 아플 때 내가 없으면 어떡해요?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이제 80인데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당신 옆에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6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긴장했지만 다행히 재발은 없었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 잘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준호 씨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강해서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완치 축하 파티였죠. 케이크를 자르면서 생각했어요. 20살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77의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암이라는 또 다른 시련도 이겨냈고요. 엄마, 소원 빌어요. 민서가 말했어요. 초를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2019년, 2020년이 지나갔어요. 코로나라는 큰 전염병이 왔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걱정해서 우리를 자주 못 보러 왔어요. 손주들도 만나기 어려웠죠. 처음엔 답답했지만 준호 씨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마스크를 쓰고 조용한 공원을 걸었죠. 손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생각해보면 우리 둘만의 시간이 별로 없었네요. 제가 말했죠. 그러게요. 항상 아이들, 손주들. 그래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요. 당신하고 둘이서 이렇게 걷는 것. 준호 씨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가요. 여행이요?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요. 우리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 이제라도 가보자고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여행을? 바로 지금이라서요.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준호 씨 말이 맞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죠. 2021년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우리는 제주도로 갔어요. 민준이가 비행기 표를 끊어주고 민서가 숙소를 예약해줬죠.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높은 하늘. 준호 씨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행복해요? 준호 씨가 물으셨죠.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60년 전 결혼 사진 이후로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본 게 얼마만인지. 손주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멋지다고 했대요. 그해 가을 준호 씨가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제가 부축해 드리려 했지만 저도 힘이 없어서. 119요. 제가 소리쳤고 얼른 전화를 걸었죠. 병원에서 뇌경색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아서 회복 가능하대요. 하지만 재활이 필요했어요. 이번엔 제가 간호할 차례였어요. 준호 씨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준호 씨를 돌봤죠. 물리치료에 데려다 드리고 약을 챙겨 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렸어요. 힘들었지만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분은 평생 저를 지켜주신 분이니까요. 석 달 후 준호 씨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죠. 미안해요. 짐이 돼서.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뭐. 당신 덕분에 살아요, 나는. 저도요. 우리 서로 덕분이에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저는 올해 81살, 준호 씨는 85이 되셨어요. 몸은 많이 불편해졌어요. 준호 씨는 지팡이를 짚으시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호 씨가 제 옆에 계시는 걸 확인하는 것, 함께 아침을 먹는 것, 창밖의 풍경을 보는 것, 아이들의 전화를 받는 것, 손주들이 놀러 오는 것. 모든 게 소중해요.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며칠 전 증손주가 태어났어요. 민준이의 큰아들 지훈이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작은 아기를 보며 울었어요. 제 핏줄이 이렇게 4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준이. 준호 할아버지의 준자를 넣어서 희망할 희자를 써서 준이. 좋은 이름이에요. 작은 준이를 안아봤어요. 폭신하고 따뜻한 생명이었죠. 너는 행복하게 자라렴. 사랑받으며 자라렴. 내 증조할머니가 겪었던 외로움 같은 건 절대 몰랐으면 좋겠구나.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끝이 없다는 걸. 제가 겪었던 고통도 행복도 모두 이어지는 거예요. 제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이제 증손주에게까지. 20살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준호 씨를 만났고 가족을 이루었고 아이들을 키웠고 손주를 보았고 이제 증손주까지 만났어요.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준호 씨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몇 걸음이나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요. 한 걸음이라도 괜찮아요. 함께니까. 준호 씨가 대답하네요. 그래요, 함께니까. 그게 전부예요.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